네, 여야 모두 총선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대사면 안도 의결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늘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로써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여야 모두 조기 총선 체제를 위한 준비에 빠르게 돌입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양측의 준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는 것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우리 인요한 혁신위가 전체적으로 아마 총선과 관련해서는 큰 틀을 짜겠다, 방향을 제시하겠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고 이제 총선 기획단이 이제 발족을 하면서 총선 기획단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가서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실질적인 공천심사에 임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전에 기준들을 갖다가 총선 기획단에서 촘촘하게 짜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와 총선 기획단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 발족을 한 거고 총선기획단은 국민의힘은 이제 뭐 인선 보강을 해서 다음 주에 출범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총선 기획단이 이제 위원장, 기획단장은 당연적으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총선기획단 위원들이 어떤 인물로 메워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혁신위와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야가 현직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을 맡는 그런 관행을 보여준 거죠. 이재명 체제 내에서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연히 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임 사무총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당연히 기획단장을 맡는 것인데, 그 양쪽에 대해서 좀 더 변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총선기획단 그 앞에 인용한 혁신위원회를 먼저 띄웠고, 그 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를 또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철규 전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단 말이죠. 여당의 경우에는 인재풀이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불리한 지역에 나름대로 그 덕망 있고 인지도 있는 인물을 영입한 다음에 설령 낙선한다 할지라도 일종의 보온 인사를 할 수 있거든요. 산하기관장이나 이런 역할들을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해요.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친윤의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친윤 중심의 인재영입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재영입위원회가 주요하게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해오면 여기에 맞춰서 총선 기획단도 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혁신위원회도 이런 활동들 내에서의 혁신 과제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은 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맡게 된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양당 모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인데, 이 공천관리위원회 또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입한 인사들을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내보낼 거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재영입위원회와 공관위의 활동이 상당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핵심은 친윤의 직계이고 핵심은 이철규 영입위원장, 이것이 국민의힘의 총선 이번 그 준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재 영입위를 이제 더 큰 비중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가 우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고, 이제 인재 영입위 같은 경우는 그 혁신 안에 맞게끔 인재를 영입하는 그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외부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이 돼서 정말로 참신한 인물들, 정말 능력 있는 인물들, 누구나 봐도 참 훌륭한 인물이다. 깜짝 놀랄 인물들을 좀 영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외부 위원장이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만은 이 저기 위원장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사퇴한 이후에 한 20일 지난 것 같죠. 이제 그 사이에 다시 돌아왔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재 영입위는 그동안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무총장과 함께 이석유 사무총장과 함께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언급을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복귀영 대변인께서도 양측 모두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면은 각각 비명계, 비운계를 중심으로 양 당에서 모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 각각 총선기획단장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 비명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 그 여파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라고 했던 것인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그냥 유임시킨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친명계 중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실무 책임자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좀 흔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명 일색의 총선 기획단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친명 일색의 기획단이 아닌 것이 주로 당직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을 얘기를 들면 민주연구원 원장이 정태호 의원이에요. 정태호 의원 지난번 경선 때요. 이재명 대표 지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병도 의원 마찬가지로 지난번 경선 때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당직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비판도 안 나온 것인데 이분들이 같은 권한으로 그리고 많은 정보 제공을 민주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전략기획위원회의 어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획을 짜는데 이 핵심 두 분이 친이재명계가 아닌 출신들로 짜져 있는데 왜 그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 정치나 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여성 두 명이 이제 기획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정치 패널로 자주 나오는 장현주 변호사라든지 장윤미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선 기획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 둘 다 친이재명계 인사가 아니에요. 장윤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평산 마을에 책방 오픈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활동도 함께 하고 하는 경력들이 더 이제 우선시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서 있어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지켜졌다. 다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총선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명계에 우려 섞인 어떤 목소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뭐 그거는 저는 그간의 정당에서 사무총장이 맡아왔던 그런 관례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TK 친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무총장만 친윤으로 딱 세우고 실무 책임자니까 그 나머지는 모양 맞추기식에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책임을 안 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비판을 했었었는데 그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 맡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갑론을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기획단장 임명을 두고 설왕설래는 양당 모두가 다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철규 사무총장의 보름 만에 다시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사실 친윤 색채가 좀 약한 것이고요.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분명한 친명계죠. 친명계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데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동의안의 가결로 인해 가지고 사표를
송갑석 최고위원이죠.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둘이 같이 냈는데 한 분은 그러니까 비명은 사표를 수리하고 한 분은 조정식 사무총장은 수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 사람 끌어안기, 자기 사람 책임이라는 분명한 이미지를,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총선기획단 사무총장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듯이 1인 사당화가 공고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누구나 봐도 제3자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안건 이른바 대사면안이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다만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면을 하면 사면 대상자가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사면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을 하면은 그 당사자는 거기에 따른 이제 자신의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사면이라고 그러니까는 의미가 죄가 있어서 봐주는 의미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징계를 취소하는 것이죠. 징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위치를 당원권의 회복을 시키는 것인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발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대사면 징계 취소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당에 대한 공격 그동안에 많은 쓴소리를 한 편인데 좀 도를 넘은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오늘 조처로 해놔가지고 혁신의 제1호 안건 아니겠습니까? 이를 지도부에서 받아들였다 하는 것도 상당한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들도 이번에 징계 취소를 받은 분들도 좀 더 이제 자세를 달리해서 지금 혁신위의 활동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당을 새롭게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이른바 비윤계라고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이준석 전 대표도 인 위원장이 만남에 대한 그런 표현은 하고 있는데 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좀 달라지는 기류는 없을까요? 그 여당 혁신은 당내 혁신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혁신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혁신위 1호 안건을 보면 당내 분란만 과거 중심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졌던 뭐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일종의 축출을 당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하지옥이라는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한신이 이제 그 건달의 가량이를 기어가면서 이 치욕을 견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피력을 했어요. 결국은 난 잘못 없는데 징계해놓고 왜 나를 봐준다고 얘기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폭우가 한창인데 골프를 쳤던 대구시장 그 처신이 과연 바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과하지옥이라고 그 정치적으로 이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모습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잘못을 징계 취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나 미래로 나아간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5.18 그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 폄훼 발언 그리고 제주 4.3 폄훼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징계를 받았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징계 취소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대사면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를 통합을 하기 위한 대사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사실상
조금 바깥에 중간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과거로 통합하고 있구나. 과거로 통합을 위한 혁신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기 딱 좋은 그런 대사면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우선에 나왔으면 어땠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미래라는 이야기를 던져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후 3호 안건의 방향성은 어떨까라고 봤을 때 인 위원장은 이 방향성이 희생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지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같은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안들이죠. 삼선 초과 연임 금지 이런 부분은 우리 당 내에서 삼선 연임이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대부분이 이제 영남권 지역에 있는 절반 이상 영남권 있는 분들인데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왔던 부분인데 이걸 과연 실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건 좀 논란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꼭 삼선 연임이 나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닐 것이고 삼선 연임이 아니라 초선이라 하더라도 무능력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실상 물갈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삼선 연임 초과 금지라든가 또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이제 불체포 특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놓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혁신안 가운데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될 그런 혁신안 가운데 하나인데 국민의힘만이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하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내용 속에 희생 제2호 안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흘러나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복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일지까지 함께 여쭤보죠. 저는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남 정치와 호남 정치가 충돌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결국은 지역구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구민들의 지역민들의 생각을 우선해 두고 정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극단에 있는 양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국 중간자를 못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3선, 4선, 5선 하신 분들은 점점 더 생각이 편협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기반한 3선 이상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역구를 바꾸라라는 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는 다행스럽게 호남 3선이 없어요. 뭐 초선, 재선들로 모두가 다 이루어져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지역구 기득권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가 호남 지역구를 버리고 종로 출마를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분들은 좀 뒷전으로 물러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농담이었습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현실화시킬 것이냐? 주호영 또 지금 현재 김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과연 서울로 올 것이냐? 이게 현실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공천이 될 것이고 총선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긴장을 하고 총선 공천에 대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현실화될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될 거야라고 이제 지레 짐작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인 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쉽사리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문을 드리는 분이다 이런 언급을 하다 보니까 신당 창당을 앞두고 어떤 준비 과정의 일환인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이준석 대표 인요한 위원장 만나야 될 겁니다. 만나야 될 것이고 한데 이제 그 전에 이준석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국민의 힘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한 조언을 했다고 한 부분도 보도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느 정도 뭐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또 김종인 비대위원도 위원장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가서 신당을 창당할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나가서 창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낸 분 아닙니까? 대표를 지낸 분이 뛰쳐나가지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그것도 보수를 대표하는 신당을 만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본인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이번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제가 내년에 배지를 다루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겠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하나는 그냥 노원병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것.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여론으로 볼 때 그 상대방의 김성환 씨라고 하는 이제 노원 구청장 출신의 그 정치인이 있는데 기초, 광역 모두 두루 거친 정치인이라서 지역 기반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과 같은 그런 대통령에 대한 그 인색한 평가로 볼 때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노원병 당선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임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 정치적 자산이 있는 사람인데 나 한 사람만 들어가서 당선된다고 뭐가 풀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탈당한 신인규 전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준석 사단에 대한 배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자기 혼자서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그런 정치를 하면 이준석은 이제 정치 조물애기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준석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은 결국 신당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발 신당이냐 뭐 이준석 신당이냐 또 뭐 김한길발 신당이냐 이런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전체 여당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으로 볼 때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결국은 해쳐 모여서 천하 3분지계 혹은 4분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해쳐 모여 하면 과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뭐 강호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혹은 총선 전에라도 이준석이 정치 세력을 분명히 하고 자기 이름으로 그 승부를 가릴 이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합시다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해올 때는 분명한 지분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총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영리함으로 볼 때 자기 혼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길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의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배신자다라고 낙인 찍히지 않고 피해자고 희생자이다라는 어떤 그 명분을 갖고 새로운 살림살이를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주로 여쭤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그게 인요한 혁신위가 뜨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 사실 우리 당내에서는 당 주류 세력들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 거론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배척하다시피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만나고 난 다음에 코리안 젠틀맨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축기 세우고 애당심이 크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이준석 대표 역시 다 품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의원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도 그런 그 큰 틀 속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공천을 줄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흔들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깊이 고립되어 있다. 대구에 공천을 준다라고 하고 동시에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자리를 주면서 모셔온다라고 하면 유승민 그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카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기준을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도 그런 그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공천을 주고 그리고 당에서 어떤 그 어른으로 모시는 이런 행위가 없으면 결국은 큰 방향에서 행보를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저희가 중간중간 공천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와서 이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 출신의 영남 지역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서는 발언을 했고요. 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침없는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런 발상 자체를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현 위원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하는 얘기라고. 근데 검사공천 이것은 이제 추측인 것이죠. 이제 추측해서 하는 말씀들인데 아마 이제 용산에서도 이제 곧 총선에 출마할 수석급에서도 몇 분 나오실 것이고 그 행정관들도 나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설사 각 지역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전략 공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간다 하더라도 경선을 통해서 공천권을 따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지 누구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거기서 내리꽂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검사 출신이 꼭 영남으로만 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수도권이라든지 그리고 중부권에 상대적으로 밭이 좋은 곳으로 많이들 포진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추측을 하는데요. 인재 영입 문제가 상징성 있는 몇몇은 조기에 발표가 되지만 결국은 공천 막바지에 영입과 공천 확정이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뉴스에 묻힙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 그리고 각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누가 오나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가운데서 검사 출신 몇 명이 영남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희미해져요 뉴스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중에 인재 영입 과정에서 혹은 인재 영입 대상이 아니지만 경쟁력 있다는 이유로 단수 공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질 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활동하고 일단 혁신 활동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약속이 지켜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당장 최고위에서 특위 의결해서 발족해서 앞으로 뭐 입법 과정이라든지 여론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는 일단은 명확한 찬반 의견 밝혀라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죠. 뜬금없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황당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이런 계획의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여당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혹시 옛날에 이솝 5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우는 저 평평한 접시에다가 죽을 놓고 두루미 초청해서 먹으라고 하고 또 두루미는 호리병에다가 콩 집어넣고 여우 먹으라고 하고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서울 특별시민이 돼 다 좋아할 겁니다. 포퓰리즘이죠. 그러면 구리 시장도 우리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구리 옆에 있는 남양주 안 하겠습니까? 결국은 경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김포의 문제는 그 경기 남북도 분할해서 김포를 어디로 포함시킬 것이냐라는 것이었다가 이것에 대한 또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은 김포의 교통난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차 2개 연결한 이 작은 양의 계획을 한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 결국은 김포를 경기도에 두든 서울시에 두든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인데 마치 서울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마냥 지금 호도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김포가 서울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교통 문제 해결의 재원을 서울시에서 다 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시민 전체에서 볼 때 과연 우리에게 불리한가 유리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 관할 구역을 상의도 없이 떼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렇지 않은다면 정말 학을 두고 스프 푸른 접시에다가 밥 먹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향성 측면에서는 제가 역으로 정연국 대변인께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읍면동까지 그러면 행정체계를 전면 검토해보자 이렇게 역제안하고 나선 모습이거든요. 뭐 전국의 행정 대개혁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뭐 뜬금없다고 하던 뭐 놀랐다 뭐 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힘이 상당히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전략적 정책을 내놓으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민주당에서. 근데 이것은 이 문제는 그런 선거와 관련된 정책으로 보지 말고요. 주민 편의와 직접적인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편의 관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이 김포시의 수건 사업이 5호선이랑 9호선을 연장하는 건데 이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뭐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던데요. 어려워지겠습니까? 그게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교통 문제와 함께 사실 김포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오늘 아침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42% 이상이 출퇴근 그리고 통학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로. 그리고 대부분의 김포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포라고 하는 특별한 지형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제 한쪽은 인천에 면에 있고 한쪽은 강 건너서 한강 건너서 저 경기 북부로 연결된 저 면에 있는데 김포라는 곳은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경기 북부청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포 주민들은 경기 북부청으로 가기에는 어렵다. 한강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출퇴근 통학을 서울로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에 편입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공통된 의견이라 그러면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이 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각 광명, 구리를 비롯한 각 시에서 서울 편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그레이트 메가 서울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런던 같은 경우 영국 런던 같은 경우도 그레이트 런던이라고 하거든요. 그레이트 런던이라고 합니다. 32개 시가 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같은 경우도 국제적 경쟁력,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레이트 서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선거와 연관된 정치 전략적으로 한 생각이 있어 그런 건데 주민 편익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길게 두고 국가의 100년 대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행정구역 개편, 우리가 현재 3단계 행정구역을 광역,
기초를 통합해서 중앙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시티를 통한 초광역권을 형성을 해서 이 중앙과 광역의 어떤 행정 변혁을 좀 높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경기도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그 속에서 일부 서울과 생활권이 많이 겹치는 이런 지역을 경기도와 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더 가까운 데들 많지 않습니까? 성남, 분당, 고양시 이런 데 이미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서도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런 말이 그 언론에 나옵니다. 결국은 총선용 포퓰리즘이에요. 그 일대 의석수만 봐도 한 20석이 되거든요. 그 20석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우리 시를 고양시를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울 특별시민 됩니다. 이런 자극적인 이 선거를 위한 아주 단기적 접근이라 저는 국가를 위해서 여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걱정을 좀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정부가 수도권 지역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을 위해서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안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발표를 했던 것이고 또 부울경을 비롯해서 전남, 전북, 광주 이런 부분들을 다 광역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좀 꼭 선거 때 좋은 안을 내서 실현을 시키면 알겠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예, 관련 논의 앞으로 좀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가닥에 잡힐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귀왕전 민주당 선대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